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하네? 그래도 뭐 중국이 잘 나갈 거다 하는데 진짜 그런가?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의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미국으로 막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전 세계 기술을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거라는 거고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그 차이나에 이제 거의 진짜 꼭대기에 거의 온 것이 아닌가. 중국 경제가 한때는 뭐 10%대 막 성장하고 뭐 15% 이상도 성장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이제 5.1% 성장을 했거든요. 5.1% 정도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계속 미끄럼을 타고 이제 내려온 정도고요. 올해는 이제 그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MF 같은 경우에는 한 4.0%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여러 투자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중국의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성장을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잘하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1분기에 GDP 성장률이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한 것보다 좀 높더라. 지금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 당초 뭐 4% 초반인데 4.5%까지 막 올리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저는 진짜 그런가?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의심스럽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속을 보면 이제 주로 수출이 올해 이제 굉장히 잘 되고 있기는 해요. 중국의 수출이 잘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내에서 물건이 안 팔려 나가니까 이걸 저가의 해외에 많이 또 밀어내기 수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쿠팡을 이제 완전히 뛰어넘을 만한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뭐 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시장을 엄청나게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뭐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들이 만든 그러한 물건이지만 국내에서 충분히 소비되지 않으니까 해외로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다른 전반적인 뭐 전기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로 많이 수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의 팩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도 뭐 일부 살아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이제 중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제 경기를 살리려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정 지출을 많이 확대를 하고 또 인민은행은 인민은행대로 이제 대출 금리를 좀 연초에 좀 낮추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현재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차라리 뭐 지난해에도 뭐 부동산 경기 띄우려고 해서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뭐 40조 원을 막 풀고 올해도 뭐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뭐 27조 원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가격을 띄우는데 거기는 얘를 띄우려는 게 아니라 얘 너무 죽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적어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하려고 하지 중국 정부 자체가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주도의 건설 투자 중심의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번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꺼지고 경제 전반적인 그러한 침체를 불러온 거는 어쩌면 중국이 의도한 거예요. 중국 정부가 볼 때는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까지 중국의 일선 도시라고 대도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샹하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의 집값은 한 3배 정도 이렇게 막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막 올라버리고 또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막 여러 채도 막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시진핑 정부가 이제 3기 집권을 딱 하면서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는 내가 꼭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들고 나온 게 바로 뭐냐면 공동 부유론이거든요. 말 그대로 여럿이 같이 부유해지면서 살아야지 그 일부만 부자가 되고 일부는 가난하면 이게 결국 사회적 불안을 가져오고 결국 자기도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회사들에 대한 자금줄을 조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코로나까지 맞물려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달싹 못하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급속히 줄어들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설 투자를 다시 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설비 투자, R&D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중국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건설 투자에 집을 많이 지면 그 사람들한테 집은 뭐 나눠줄 수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이 남는 것이 뭐 1억 채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더 짓는 거는 이건 낭비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기술 투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설비 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비는 살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그쪽 투자가 하니까 더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전 세계적 수출이 또 이제 밀어내기식 이런 수출이 이제 또 되고 있는 거죠.
알리라든가 테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시장 지배를 엄청나게 늘려나가는데 그 내막은 뭐냐면 무조건 싸게 물건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 아니 그 절반 가격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면서 너무 싸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하면 싼 게 당연히 뭐 쿠팡도 보니까 뭐 중국산 뭐 그냥 수입해서 하는데 값은 이쪽에 절반이니까 뭐 중국에서 하는 그 알리나 테무라도 결국은 뭐 그쪽을 통해서 사는 것이 더 싸니까 그렇게 구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 시장을 이제 궁극적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뭐 쿠팡도 없어지고 물론 쿠팡도 지금 뭐 뉴욕에 상장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 기업도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기업들 아니면 네이버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지금 밀려나고 있으니까 이 중국 기업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시장 지배력이 이제 완전히 커져가지고 독점적인 상황이 되면 그때 가격을 싹 올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든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기껏 끄집어낸 것이 안전성 면에서 뭐 식품 안전 뭐 이런 것도 엄격하게 좀 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쩌면 그런 알리나 테무의 어떤 경쟁력을 더 높여주는 거죠. 물건 싸게 샀더니 보니까 뭐 형편없는 상품이고 품질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뭐 문제가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안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더 강화시켜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기업들이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강화시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지배력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쓰지 않겠다. 나 같으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 수출을 하니까 그 덤핑 판정하기 쉬운데 알리나 테무는 이제 조그만 그 구멍가게 같은 걸 기업으로부터 이제 걔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덤핑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왜 어려워요? 저 같으면 이게 뭐 미국이나 많이 EU 이런 국가들하고 같이 이걸 논의를 해서 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게 덤핑 문제가 없느냐. 왜냐면 개별 그런 기업들 일일이 그걸 다 조사할 수는 없지만 전체 묶어서 이거 갖다가 당연히 덤핑 판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우리나라가 직접 혼자 하면 중국하고의 어떤 무역 마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좀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국제 무역 이론에서 보면 보조금을 막 줘요. 처음에는 뭐 그렇게 경쟁력이 없어요 국제적으로. 그래도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뭐 R&D 투자도 하고 설비 투자도 하고 해외 나갈 때 좀 품질 좋으면서 약간 싸게 그래야지만 나가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나중에 그 산업이, 그 기업이 그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사실 중국 정부가 해왔고 사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산업을 어떻게든 이게 살리려고 하는 쪽으로 하지 소비를 이렇게 막 살리려는 쪽으로 안 해요. 미국 같으면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50% 돼요. 근데 중국은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소비보다는 투자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선진국은 없어요. 아예 없는데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 줘서 하고 또 실제 기업들이 이미 절반 이상은 사실 또 국유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용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데 이거 이제 상대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들이 뭐 보조금 가지고 뭐 해가지고 물건 뭐 좋은 거 싸게 들어와서 처음엔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막 경쟁력이 너무 좋아지고 우리 기업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면 불공정 경쟁이 되고 우리 기업이 무너져 버리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가격 확 올리고 시장을 완전 지배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덤핑을 치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싸게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뭐 중국에게 아니면 또 유럽 EU 국가들이 중국에게 너를 왜 밀어내기 하냐 하지 마라 막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것이 좀 지나치면 어쩌면 좀 무역 제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대부분 이렇게 뭐 알리나 테무가 수라는 거는 그 비중이 아주 낮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전 세계 엄청난 뭐 산업에 타격을 주거나 뭐 이렇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뭐 전기 자동차가 엄청나게 과잉 생산하죠. 거기다 뭐 태양광 발전 설비 같은 것도 과잉 생산하고 있죠. 뭐 이러면서 전 세계 그러한 기업들의 제품들은 경쟁력이 자꾸 잃게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에서 뭐 100% 관세를 때린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그것도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지금
WTO가 어쩌면 이제 미국이 이제 자초한 것도 있는데 지금 WTO라고 하는 것이 세계 무역기구가 그동안 전 세계 무역 규범을 나름대로 잘 만들고 또 그거 갖다 집행해 왔는데 미국부터 사실 보조금 주고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고 막 이렇게 독자적으로 하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는 어디 기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도 WTO에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가서 뭐 제소도 하거나 아니면 같이 거기에서 이러한 새로운 아젠다를 자꾸 논의도 하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빅 스테이크홀더 제일 큰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국가들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 나라들하고 어떤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걸 저 같으면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뭐 따라잡고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미국을 대체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 이렇게 보면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다 좋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인구. 근데 그게 꼭 장점만이 아니라 또 단점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면 자, 미국은 인구도 사실은 뭐 상당히 많죠. 뭐 중국보다 뭐 적지만 3억 이상 이렇게 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갖고 있는 그 자원을 생각해 보면 땅덩어리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비슷한 정도의 규모인데 그 속에 나오는 자원을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자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자연자원을 보면 월등히 더 많고요. 왜냐면 중국 같으면 인구가 114억이나 되니까 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정말 없는 거 빼고 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식량도 자기들이 먹고 남아서 수출하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원유 같은 것도 천연가스도 만들어서 직접 생산해서 자기들 쓰고 일부는 또 수출도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제일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식량. 미국이 다 지배하고 있죠. 중국은 다 수입을 해요. 거기에다가 또 에너지도 보면 석유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 것도 미국은 뭐 생산하고 남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도리어 수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보면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보다 기본적인 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육 수준도 훨씬 더 높아가지고 지금도 기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 세계 기술을 앞장서서 이렇게 뭐 만들어 나가는 거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일 거라는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미국으로 막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에서도 다 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가 있냐고요? 나는 어떤 분은 그래도 뭐 중국이 잘 나갈 거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걸 봤을 때 더 낫냐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피크 차이나에 이제 거의 이제 꼭대에 거의 온 것이 아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일단 인구를 보면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비율로 보면 중국보다 약간 더 높긴 해요. 거의 한 18% 정도 이렇게 되긴 한데 18, 19%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1.5가 훨씬 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1명 남짓이니까 중국은 빠르게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는데 미국은 줄지 않고 도리어 외국에서도 이민까지 오고 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젊은 인구 그것도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건 뭐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소위 얘기하는 G2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전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의 그런 어떤 패권 경쟁 이후에 계속 사실은 패권 국가가 일단 한번 나타났는데 새로운 그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면 꼭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계속 해왔는데 거의 예외 없이 최근 지난 뭐 500년간 패권 경쟁이 뭐 15번인가 몇 번 있었는데 그중에 뭐 11번인가 뭐 12번이 뭐 실질적인 전쟁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실제 생각하면 가장 최근도 보면 패권 경쟁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영국하고도 뭐 패권 경쟁을 해서 어쨌든 그래도 거기는 전쟁까지는 심한 전쟁을 안 했어요. 약간의 전쟁을 했지만 거기도 있었고 뭐 아니면 미국과 구소련 간의 패권 경쟁도 있었고 거기도 이제 심한 전쟁을 안 했어요. 그게 상당히 예외적인데 그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서 전쟁을 못한 거고 또 하나의 또 패권 경쟁이 이제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G2 또 패권 경쟁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어떤 G2 상황이 되니까 기존 패권국인 미국이 그런 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를 내가 어쩌면 전 세계의 모든 그런 어떤 지배 규범을 만들고 앞장서 왔는데 그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면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예전에 국제기구에서 예전에 UN 에스캅에서도 일해보고
에이펙 사무국에서 일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거기서도 느끼는데 결국 국제기구도 기본적으로 사람 사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 사람들 회원국들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결국 뭐예요? 이게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 동네에 200명이 사는 거예요. 한 명이 거기서 완전 대장을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성장해가지고 얘가 막 계속 거기서 경쟁을 하고 맘먹으려고 하고 이쪽에 따로 뭐 그룹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떡대 큰 애가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이 G2 경쟁에서 그냥 중국 그래 너 앞으로 계속 성장해라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국과 중국 간에는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이 아니라 기술 전쟁을 넘어 자본 전쟁 그걸 넘어서 완전 패권 경쟁을 할 거다. 다만 이제 전쟁까지는 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구소련과의 패권 경쟁처럼 핵무기를 엄청나게 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아주 심각한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가 성향상 더 심하게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또 치열한 어떤 대립을 조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유발하고 더 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 뭐 중국이 잘 돼야 우리나라 경제가 뭐 좋아진다. 왜냐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그 반만년 역사에서도 보면 중국이 잘 됐을 때 우리나라는 항상 뭐 거기에서 완전히 뭐 왕과 제후 뭐 이런 관계였었고 아니면은 뭐 형 동생 간의 관계 아니면 거의 뭐 이렇게 부려먹는 식의 이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또 침략도 실제 받았고 그나마 현대사회에 오면서 전 세계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국제 규범도 만들고 또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도 이렇게 갖고 있고 동맹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중국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중국으로의 일극 체제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할 수는 없다. 다만 디리스킹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위험관리 정도. 중국은 위험관리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소비 때려잡고 막 또 거기에다 그러니까 소비를 엄청나게 부양시키고 또 거기에다 뭐 건설 경기 엄청나게 부양시켜가지고 당장 우선 뭐 이렇게 경제 성장률 높이는 그러한 정책은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제력이잖아요. 경제력은 결국 뭐예요? 미래의 자본 설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미래의 기술 수준을 자꾸 높여야 되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더 전력 질주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첨단 기술에서 더군다나 또 이제 미국하고 마찰이 또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나는 그럼 계속 미국이 하고 남은 찌끄러기만 앞으로 생산해가지고 세계에 그냥 저렴한 물건만 파는 그런 공장으로 남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마찰은 또 심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미국과 구소련 간의 패권 경쟁할 때도 결국 누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동그랗게 있는 그런 국가들. 동아시아에서는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결국은 남북한 간에 전쟁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패권 경쟁의 하나의 산물이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또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렇게 패권 경쟁이 되면서 지금 뭐 대만도 뭐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양쪽의 패권 경쟁할 때 거기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걱정을 하고 그래서 대비를 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